1994년 3월 15일 영국 웨스트 요크셔 웨이크필드의 한적한 집에서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살해되어 있는 시신의 상태가 조금 괴상하고 섬뜩했는데 아마도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스피커스 웬디였습니다. 웬디는 1994년까지만 해도 평범한 중년 여성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 시절 리차드라는 남성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는데 전 남편 리차드와의 사이에서 딸 둘을 낳고 맞벌이 부부를 하며 바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남편 성격 때문에 남편은 화목한 가정을 꾸리지 못했고 그녀 또한 생계를 위한 직업을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결국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던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바랬던 남편은 처자식을 버리고 혼자 떠나버렸고 집안에 남아있는 건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일과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혼자서 두 자녀를 키워야 하는 고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OCD라는 말의 조그만 회사에서 접수원으로 일하는가 하면 퇴근 후 저녁에는 맥주집에서 교대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웬디는 그렇게 어렵게 20여 년 동안 두 딸을 키워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딸들은 다행히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서 좋았으나 반면 어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 힘들기는 했지만 외롭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야 한다는 외로움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 모르는 남들은 딸들도 모두 혼인시키고 무슨 걱정이 있냐며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51세의 나이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수년 동안 단 하루도 무단 결근을 하지 않았던 웬디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웬디가 걱정되어 집으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비상 연락망으로 적어두었던 첫째 딸 크리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내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어머니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딸은 현관 입구부터 평상시와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생활력이 강해 집안 청소며 정돈을 잘 해놓는 성격이었는데 현관문 앞에 있는 신발장에 신발이 모두 바닥으로 쏟아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창고 쪽 문도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열어젖힌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분명 누군가 침입했다는 확신이 들어 어머니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결정해야 할 순간 그녀는 올라가지 않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있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형태로 살해돼 있어 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보한 내용대로 신발장의 신발들은 모두 바닥으로 쏟아져 있었고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발장에서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았던 것 같았습니다. 신발장 윗부분의 신발까지 쏟아져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키가 크고 힘이 좋은 남성의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남성은 신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단을 올라가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반항할 수 없게 제압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에는 재갈이, 양손에는 검은색 스타킹을 돌돌 말아 묶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녀의 하반신은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고 상반신은 브레이지어를 억지로 목덜미 끝까지 끌어올려 돌돌 말아 걸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시신을 어디서부터 정리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검은색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발에도 신발이 신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테이블에 신발이 있다면 살해당한 여자의 것이어야 맞아떨어지는데 옷은 다 벗겨져 있는데 신발만 신겨져 있는 것이 너무 엽기적이었습니다. 그것도 파란색 신발이라는 것이 의문을 더했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여성에 정액을 남겼을 뿐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샅샅이 조사해봤지만 현관문 손잡이에서 나온 외부인의 것으로 보이는 쪽지문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이 조그만 뭉개진 지문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94년 그 당시 영국 경찰은 유전자 분석 기술도 없었고 조그만 쪽지문으로 용의자를 찾기도 힘든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과 그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을 조사해봤으나 어느 누구도 그녀가 살해당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란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2000년 3월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들이 속속 발명되었습니다. 쪽지문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계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당시 현관문에서 증거로 보관해 두었던 쪽지문으로 용의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남아있던 지문의 용의자는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그 당시 33세 전후의 남성이었던 화가 크리스퍼 페로우였습니다. 그녀의 여성에서 검출된 정액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페로우의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녀의 상의에서 검출된 혈흔에서 나온 유전자와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쉬고 있던 페로우를 검거했습니다. 페로우는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덤덤하게 경찰의 동행 요구에 응했고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페로우를 경찰서로 연행해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페로우에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할 사이였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 정이 들어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불규칙했던 페로우의 불안정한 직업으로 여자친구는 선뜻 결혼에 대한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화가였던 페로우는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독특한 성격이 있었는데 한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임신 6개월이었던 터라 배가 나오고 거동이 불편해 신경이 예민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자의 고충을 알리 없던 페로우는 계속 관계를 요구하며 여자친구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다투며 서로 짜증나 있던 두 사람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다투며 싸우고 말았습니다. 1994년 3월 15일 페로우는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본인의 성욕을 풀어주지 않자 그날 새벽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한참을 배회하던 페로오는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다 집 주위에 물건이 별로 없는 집을 유심히 지켜본 뒤 창문 너머 여성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고 웬디의 집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페로오는 여성과 관계하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페로오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는데 다행히 거실에서 여성 혼자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닫고 방심하고 있던 그녀를 폭행에 덮쳤습니다. 구타당한 51세의 윈디는 반항할 힘도 없을 만큼 맞다 보니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페로오는 그녀를 질질 현관문 앞에 있는 신발장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벗기고 파란색 하이힐 구두를 신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입에 재갈을 물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위층에 있는 그녀의 침실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페로우가 오이 사두었던 검은색 스타킹 한쪽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현관문 앞에 신발이 쏟아져 있었던 이유를 6년 만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페로우는 구두 패티시였습니다. 상대 여성이 구두를 신고 있어야 성욕이 생겨 흥분된 상태로 관계를 할 수 있는 변태 성욕을 가진 남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날의 기분에 맞는 구두색을 신고 있어야 극도로 흥분할 수 있었습니다. 페로는 걷기도 힘든 웬디에게 구두를 신게 한 뒤 그녀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눕힌 뒤 그녀의 하의를 벗겼습니다. 그런 다음 점심에 사두었던 검은색 스타킹으로 손을 묶어 반항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입은 재갈이 물려 있어 소리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티셔츠는 벗겨 침대 아래 던져두었고 브레이지어는 억지로 끌어올려 목 뒤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폭행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던 그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페로우는 서두르지 않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에서 준비해간 스킬레토 구두를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아주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스킬레토란 칼, 단검이란 뜻으로 여성 구두의 굽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모양을 뜻합니다. 페로우는 테이블 위에 검은색 스킬레토 구두를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정없이 폭행했습니다. 반항할 힘도 자신감도 없었던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운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페로우는 그녀를 폭행한 뒤 준비해 두었던 칼로 등 9곳 그리고 목 2곳을 차례대로 찔렀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이유는 본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본인이 도주하고 난 뒤 그녀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뻔하다며 극도로 경계한 것이었습니다. 페로우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그녀의 혈흔은 이곳저곳으로 튀었고 벗겨진 그녀의 티셔츠에도 혈흔이 튀었습니다. 길쭉한 칼을 사용했던 터라 페로우의 손도 베이고 말았는데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면서 본인의 혈흔도 같이 그녀의 티셔츠에 묻게 된 것이었습니다. 2000년 11월 페로우는 리즈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폐쇄형 감옥에서 개방형 감옥으로 옮기는 과정이었는데 윈디의 딸 트레시는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만약 그에게 한낱 희망이라도 주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또 다른 여성을 찾아가 폭행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페로우는 종신형 과정에서 2번의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이 가석방 첫 번째 신청 가능한 날이었습니다. 페로우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창피해서라도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페로우는 가석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청문회 위원들은 그동안 페로우가 저질렀던 범행을 듣는 순간 그가 만약 감옥에 격리되어 있지 않고 사회에 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할지 모를 겁니다. 비록 페로우는 모든 것을 뉘우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본인의 생각일 뿐 그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법원은 범죄자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페로우의 석방을 기각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